그 에너지 전환은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전환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사용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 이제 효율화를 얘기하는 거죠.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실제적으로는 이제 시장 메커니즘 또는 민간 섹터가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데, 현재와 같이 그 어떤 싼 에너지 체계, 그러니까 그 싼 에너지는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이제 싸졌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환경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제 벌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제 그 에너지 비용, 특히 또 전기 요금 가격 체계에 어떤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기 요금 체계를 우리 먼저 홍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뭐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경제학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 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우리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원가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원가가 제대로 가격에 반영되는 것, 이게 사실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실제로 민간의 기업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장에 자기들의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죠. 그러고 소비자 선택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독 전력 요금, 이 전력 시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사회 경제 구조가 고착이 돼 왔습니다. 그 결과물이 전기요금은 가정용 전기요금 같은 경우 독일의 3분의 1 수준. 이 뭐 우리나라가 전기요금이 유달리 쌀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화석연료를 100% 수입하는 나라에서 이게 사실상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원가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사회적 비용도, 전력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회적 비용도 전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구조화에서 어떤 전기요금을 연료비에 연동해서 요금이 좀 자연스럽게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시장 원리인데, 이런 것들은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것은 결국 물가에 압박을 주고 이게 공공적인 측면이 강하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부가, 그것이 어떤 정부가 들어서 이 정책을 계속 고수하다 보니 변화의 물꼬를 터지를 전혀 못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갈 수 없다. 이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변화된 어떤 글로벌 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이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아주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원가는 반영돼야 되고 사회적 비용은 제대로 반영돼야 된다. 그것이 결국 경제 주체들에게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무기가 될 것이다. 정부가 좀 그런 방향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또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좀 바꾸기 위한 열심히 어떤 설득, 이런 것들이 좀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제 가치의 충돌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 것 같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물, 공기, 전기 이런 거는 이게 누구나 다 사용하는 것이니까 값싸게 공급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생각에 굉장히 오랫동안 익숙해져 와 있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에너지 공급 시스템도 국민의 생각에 맞춰서 그렇게 이제 디자인돼 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에너지 전환 시대 또는 그 재생에너지 분산형 시스템에 이제 잘 맞지 않는 거네요.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그 정말 받아들이고 또 거기서 오는 그 이제 변화를 이제 그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사실은 참 큰 이슈가 되겠네요. 우리 조용성 우리 원장님 또 요 관련해서 또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린아이들한테 전기는 어디서 오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이들 중에서 벽에서 나옵니다라고 하는 애가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벽에 붙어있는 소켓에다가 코드만 꽂으면 거기서 전기가 나오니까. 이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사용하는 전기를 저렴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곳에서 쓸 수만 있으면 되지 그 전기가 어디서부터 생산이 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한테 오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전기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전기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 안 되더라도 내가 지불하는 금액을 얼만큼 냈을 때 내가 사용하는 전기가 어디서부터 얼만큼 더 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어떤 지속적인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눠서 그 호텔 같은 데도 가보면은 성수기 때는 같은 호텔에 같은 방인데 비싸게 받고 비수기 때는 좀 저렴하게 받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기요금에도 전기요금을 방금 홍정호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원가를 반영해서 연료비 연동제 같은 거를 하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계절별, 시간별 요금제를 도입하자. 쉽게 얘기해서 아까 성수기와 비수기 때 같은 호텔을 놓고 방에 어떤 거 비쌀 때도 있고 저렴할 때도 있는 것처럼 같은 전기를 쓰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전기를 필요로 해서 써서 피크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서 불필요한 발전소를 지어서 그 피크를 위해서 계속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줄일 수만 있으면은 그 자체가 저희는 굉장히 그 비용이 절약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음 질문은 우리 기후환경회의 우리 운영위원장 우리 안병옥 박사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전기요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적 이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의사소통과 사회적 합의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제가 같이 몸담고 있는 이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몇 가지 우리 탄소 중립과 관련된 혹은 뭐 그린 뉴딜이나 뭐 다른 오늘 논의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 국민을 대표하는 500분의 국민정책참여단의 그 이틀간의 토론을 거쳤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낼 때 보통 정부의 공무원들과 또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책을 만들어냈죠. 그 정책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정책이 만들어진 다음에 사후적으로 그분들에게 이 정책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의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수립하고 또 추진하고 평가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들이 직접적인 주체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그 정책에 힘을 가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했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우리 그 국민들께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고 또 토론과 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은 현명한 선택을 하신다 이런 거예요. 제가 확인했던 것은. 그래서 이 전기요금 합리화 문제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전기요금에 지금까지 빠져있던 그 환경 비용의 50%를
반영하고 또 오늘 그 조영선 원장님 잠깐 언급하셨던 그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을 국민정책참여단에서 해주셨고요. 그것은 아마 이제 정부에 제안을 해서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아마 결정하겠습니다만 저는 받아들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아까 그 우리가 이제 그린 뉴딜 그 정부가 재원 투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 변화가 뒷받침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뭐 전적으로 그 공감을 하면서 기후위기 시대에는 그거보다 더 플러스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연기관차를 우리가 언제까지 생산하고 판매할 것이냐, 석탄 발전소를 언제까지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요금을 바꾸고 해서 어떤 우리 체질을 개선하고 이런 점진적인 어떤 그 변화 과정도 중요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에는 우리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내연기관차를 2025년까지 판매하겠다. 뭐 중국도 얼마 전에 2035년까지 판매하겠다 이런 그 선언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을 했는데 내연기관차 판매 시점도 2035년에서 2040년 정도가 돼야 되겠다. 이분들이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세계 자동차 시장의 어떤 그 현재 흐름이라든가 또 기후변화 문제 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의 문제 많은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런 의견에 이제 도달했다. 석탄 발전소도 지금 현재 그대로 가면은 2054년까지 석탄 발전소가 가동되도록 돼 있지만 그것을 최소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앞당기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말로는 뭐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의견을 듣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좀 소홀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정말 그 국민들께 문제를 그 제안을 하고 그것을 토론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합리적인 어떤 의견을 이렇게 요청했을 때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을 비롯해서 기후위기 대응에서 많은 앞으로 도전과 과제가 있지만 그 국민들의 어떤 현명함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그 기대를 갖고 접근하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그 삼중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국판 뉴딜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디지털 전환, 디지털 뉴딜이죠.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 그리고 이제 사회 안전망의 확충 이렇게 이제 이제 중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 얼마 전에 발표한 이 한국판 그린 뉴딜이 한국판 뉴딜에 있는 그린 뉴딜이 현재 우리 사회가 가야 하는 그런 2050 탄소 중립 사회 또는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한 어떤 전환적 수단으로서 이렇게 잘 지금 정책이 잘 발표된 겁니까? 아니면 좀 아쉬운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보완해야 되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그 평가는 뭐 상당히 다양합니다. 제가 보기에 크게 보면 현재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은 당장 2020년 올해가 엄청난 마이너스 성장이 현재 우려되는 이제 상황이고 일자리도 상당히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고용률이 떨어졌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좀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한 어떤 일자리 창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소상공인이나 또 자영업자의 비중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취업자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긴급 지원,
상당히 이제 중요한 1차적인 정책으로 돼 있고 또 SOC에 대한 투자도 좀 필요한데 그런 것을 좀 그린의 방식으로 어떤 에너지 전환의 방식으로 이렇게 좀 하자 이런 게 좀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제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쳐서는 안 되고요. 궁극적으로 뭐 대통령께서 말한 2050년 넷제로라든지 또 미국과 이제 유럽에서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시장 질서 자체를 무역 규범 자체를 그린화하겠다는 거. 이런 식의 흐름에서 보자면은 현재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는 빈 구석이 많죠. 무엇보다도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립니다만 어떤 시장 자체에서 시장 내에서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바꾸는 방식으로 유인 구조가 전혀 돼 있지 않고 특히 가격 메커니즘이 에너지와 관련돼서 적절하게 제공돼 있지 않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정부가 정책으로 반영하고 집행하는 노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들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전력 시장의 문제, 또 에너지 수급의 현재 문제 이런 얘기들 다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재정만 투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책의 방향, 구체적인 정책 내용들을 바꿔야 되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일부 거기에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분들도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야 될 방향과 목표와 전략이 분명하다면 결국은 그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것이 앞으로 이제 2021년, 2022년 쭉 가면서 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큰 프로그램 속에 정책의 전환, 그린으로의 정책의 전환, 다양한 사회경제 정책 분야를 다 망라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지속 가능성의 방향, 에너지 전환이 완성되는 방향 이런 것들이 달성될 수 있다. 이제 정부의 어떤 그 그린 뉴딜 정책이 재정 확장 정책을 통한 어떤 경제 회생, 단기적인 경제 회생의 마중물 역할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금 중장기적으로 경제 주체의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 같은 질문을 사실은 우리 에너지경제연구원 우리 조 원장님께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이런 측면을 또 이제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또 기간이다 보니까 그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 뉴딜하고 에너지 전환하고의 관계를 굳이 설정해 보자 하면은 에너지 전환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추진해야 되는 정책이고 그린 뉴딜은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운 경기를 다시 부양시키는데 경기가 부양되면서 다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예전처럼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자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기후변화에 대응도 하면서 경기도 부양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내는 처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돈을 여러 곳에다가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 보면은 정부가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를 잡은 거고 그 세 가지 중에서도 보면은 수송 부분에서는 전기차와 같은 그린 모빌리티라고 하는 그런 거,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 빌딩이라고 해서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건물 부분에서 새어나가는 그 열이라든가 에너지를 잘 효율적으로 쓰자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부분은 아까도 계속 화석 에너지를 얘기를 했는데 화석 에너지의 의존도를 좀 낮춰가는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확대하자라는 데다 돈을 쓰자라는 거죠. 근데 방금 홍정호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돈을 써서 뭔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돈을 쓰지 않고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뭐 전기요금을 조금 더 합리화한다든가
또는 전력 구조를 경쟁 시스템으로 해서 더 많은 판매자들이 와서 더 좋은 서비스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화석에너지에 들어가는 어떤 보조금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들어가는 보조금을 더 늘리고 한다든. 그래서 법, 시장, 제도,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비재정적 조치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온실가스를 줄여나가고 시장이 새로운 방향으로 그러니까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나라는 에너지 측면에서는 고립된 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섬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글로벌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국제 협력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북 제재라든가 대러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스스로 뭔가 자립해 갈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의 긴밀한 에너지 협력을 통해서 단 얼마라도 우리가 같이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예를 들면은 슈퍼그리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공감대 형성,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 그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 내에 저는 모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뭐 몇 개월 만에 또는 1, 2년 만에 모아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수년간 많은 이야기들을 해서 그것을 모아진 것을 법제화해서 그것이 계속 이행될 수 있도록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공감대를 만들어 가도록 하고 그 모아진 공감대가 하나의 법제화가 돼서 그것이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가고 불확실성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게 뭐 꼭 기후 위기만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지만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또 좀 부유한 사람이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들을 통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이제 사회적인 약자는 이제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란 무엇이겠는가? 또 관련해서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기존의 시스템, 뭐 기존의 이해관계가 이제 전환의 과정에서 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또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나 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과제들은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을지 우리 성 이사장님께 의견 여쭙습니다. 네, 기후 변화가 원천적으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선행하고 기후 위기, 기후 재난이 거기에 충격을 크게 만드는 이런 측면이 이제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기후 위기가 닥쳤는데 그것이 본래는 특별한 어떤 그 사회 경제적 차이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특정 지역에 대규모 홍수가 이렇게 몰아친다든지 또 가뭄이 몰아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지역이 황폐화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는 이제 국가가 공공정책을 이렇게 추진할 때 저는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인과작용을 동시에 고려한 그런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관점에서 특히 저소득 계층의 고용이나 또 건강이나 사회보장
주택을 포함해서 이런 쪽에 늘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고용과 사회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그리고 의료 체계를 포함해서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된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후에 취약한 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지대라든지 또는 이제 태풍이나 이 무슨 홍수나 가뭄 피해가 많은 지역에 대한 어떤 재난을 방지하는 그런 그 대책, 또 긴급 구호를 하는 그런 대책, 지금 태풍이 빈발할 것이고 홍수 등등 여기에 대해서 이 취약한 그런 자연 재난에 취약한 지역을 좀 빨리 파악을 해내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피해를 많이 받았던 지역은 물론이고 향후에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예측을 감안해서 전국의 그런 취약 지역을 찾아내서 거기에 최대한 좀 강력한 어떤 그 저지 대책, 방어 대책을 수립하는 거, 이거하고 사회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이 두 가지를 평상시에 해두지 않으면 아마도 앞으로 그 더 많은 어떤 기후 재난이 발생하고 할 때 아마도 저소득계층들의 피해가 집중될 수 있고, 또 저소득계층이 모여 사는 어떤 그런 지역이 이제 타격을 받게 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종래 특별히 이 사회계층적인 어떤 것과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었던 지역에도 어느 지역에 지금 그 태풍이다, 무슨 뭐 가뭄이다, 혹은 어떤 그 뭐 오염이다,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에서 지금 몰아칠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그런 그 지역까지를 염두에 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